저녁 늦게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김인섭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돈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융시장국이라고 하면은, 저희 금융시장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서부터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이제 시장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시장의 금리를 조절할 때 저희가 이제 통화 안정증권을 팔기도 하고 또는 다른 채권을 사거나 팔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저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지난 한 12월 경에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 그 지급준비율이 인상된 만큼 은행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 유동성을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흡수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그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그 금리,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은행들이 그 초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하루짜리죠. 주로 오버나잇으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는 그 금리가 바로 이제 콜 금리인데 바로 그 콜 금리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과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매크로하게 이제 보고 경제 전체의 이제 어떤 금리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무슨 우리 유동성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에게 돈이 바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전체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최근에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그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도 많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가 강의가 조금 기초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제적인 문제들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라는 건 아주 이론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맡기면은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실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시간만큼 결국은 그만큼 이자라는 그런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금리에 대한 기본 컨셉을 이야기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다 이런 조금 추상적인 말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면은 미래에 이자만큼 붙어서 그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돈의 어떤 장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미래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보통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를 그 복리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금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 계산할 때 보통 이제 그 3개월에 얼마 금리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금리는 이야기할 때 연 몇 프로 이렇게 금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물론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만일에 뭐 정기예금 금리가 뭐 4점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 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거는 연 5%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계약상의 기준으로 이제 연 5%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는 만일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복리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행에서 이제 정기예금을 5%로 금리를 주겠다, 연 5%다 이렇게 하지만은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3개월 동안은 사실 5%의 4분의 1만큼이 3개월 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4분의 1, 그러니까 5%의 4분의 1만큼이 이제 3개월 금리인데 3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금이 처음에 이제 정기예금을 뭐 100만 원을 들었으면은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개월 동안에 이자가 붙으면은 그 이자를 원금에다가 가산할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원금에다 이자를 가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금 플러스 3개월치 이자가 되는데 그게 그 다음 3개월에 다시 이제 또 그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제 결국 복리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연 5%라는 정기예금 금리지만은 그 계산을 그러면 만일에 3개월 단위로 복리 계산을 하면은 실제 수익률은 5%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또 그 복리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하면은 아마 3개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 가시면은 이걸 뭐 그냥 정기예금을 들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좀 더 물어보면은 이게 뭐 몇 개월 단위로 뭐 1개월 단위로 복리로 할 거냐, 3개월 단위로 복리로 할 거냐 그런 이야기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고 이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복리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결국은 1 플러스 이제 금리만큼 해서 이제 복리로 연수로 이렇게 뽑혀주면은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는 이렇게 복리로 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또 미래의 얼마가 현재로는 얼마냐.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아마 금융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나의 유가증권이라는 건 결국 이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이라는 뜻인데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크게 보면은 그 이익을 앞으로 미래의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것들이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주식의 배당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익이, 배당이 나오는 거고,
그 배당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주식 그 이론에서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금융 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익,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이렇게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데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걸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할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현재 가치라는 것이 뭔지 이런 기본 개념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금리라는 거는 뭐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통 1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금리 또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수익률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말하고,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금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채권에서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만일에 제가 뭐 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하나 샀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회사채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샀는데, 예를 들어서 3년짜리 회사채를 샀는데, 3년짜리 회사채를 제가 3년 동안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보유할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한 6개월 지나서 돈이 필요해서 그 회사채를, 채권을 팔아야 되는 경우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그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위 말해서 그 쿠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자를 수입을 그대로 제가 갖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팔게 되면은 또 회사채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또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일에 채권 가격이 내가 산 것보다 더 높으면 그만큼 소위 말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와 똑같이 채권 매각에 따른 이익이 생기겠죠. 그만큼 이제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자만큼 발생하는데 중간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매각에 따른 어떤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이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이자 수입에다가 중간에 매매했을 때 따르는 손익까지 감안한 것이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리라 그러면은 보통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금융 자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 이자, 수익을 따질 때는 이렇게 수익률 개념으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금리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새로운 금융상품들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금리라는 말하고 시장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목표를 얼마만큼으로 조정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에서는 이제 페더럴 펀즈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콜금리 같은 게 페더럴 펀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이제 정책금리다. 또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RP 금리를 조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 정책금리라는 것은
그 당국이 어떤 뭐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그 감독 당국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금리 이런 의미에서 정책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국은행에서는 재할인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금리, 보통 우리가 보는 뭐 회사채 금리, 뭐 은행의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그 규제하는 일종의 뭐 규제 비슷하겠죠. 그 컨트롤하는 금리 이런 것이 정책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리, 장기금리 이거는 보통 기간을 1년으로 나눠서 1년 이내는 보통 단기금리, 1년 이상은 우리가 장기금리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CD금리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어떻게 이제 아마 은행에서 물을 겁니다. 금리 변동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3개월마다 변동하는 금리를 채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3개월 변동 금리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6개월마다 변동하겠느냐 아니면 1년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아마 대출 상담할 때 상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일에 3개월 변동을 하겠다는 것은 오늘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CD금리에다가 이제 본인의 뭐 신용도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가산되는 금리가 있겠죠. 그게 이제 가산금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CD금리가 대략 4.95 정도 됩니다. 3개월짜리 CD금리가 4.95%면은 거기에다가 본인의 뭐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한 1%다.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리는 5.95%가 됩니다. 5.95%가 되는데 그 대신 그 3개월 동안은 그 금리가 고정됩니다. 3개월 동안 고정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시점에 가서 그때의 CD금리가 그때가 만일에 뭐 4.90이다. 그러면은 그때 저의 가산금리를 더하면은 5.90이 될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후부터는 다시 5.90으로 해서 3개월 동안 그 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금리라는 것을 매일매일 변동하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변동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동하면은 굉장히 아마 은행에서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변동 주기라는 것이 보통은 뭐 1개월 아니면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뭐 1년일 경우는 뭐 매년 이제 바뀐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변동금리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을 샀다. 채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금리가 변동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3년짜리 채권을 제가 오늘 샀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어제하고 오늘은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회사채를 사는 가격이 어제 가격하고 오늘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고정될 겁니다. 그 가격은 산 가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채에서 주는 이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쿠폰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은 채권이라는 것이 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줍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채권 액면이죠. 권면에 채권 금액이 표시되고 또 이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뭐 10,000원짜리를 샀는데
그러면 거기에 금리가 몇 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5%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10,000원짜리가 5%면은 1년에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5 하면 5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주는 이자액이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5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채권 10,000원짜리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그게 뭐 어떤 어떤 경우에는 뭐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채권이 시장에 많이 나와 가지고 기업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에 안 팔리고 예를 들어서 9,900원에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면 금액이 있고 10,000원이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걸 표면금리라 표면에 적혀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만큼이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에 9,000원에 만일에 채권을 샀다. 그러면은 제가 산 거는 9,000원이고 이자는 500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분의 500원이니까 그럼 5%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반대로 11,000원에 채권을 샀다면은 11,000분의 500 하기 때문에 5%보다 낮은 제가 금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제가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금리는 사실은 픽스가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때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은 사실은 금리는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것이 이렇게 그 고정이라는 개념은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금리 그러면 명목금리 이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물가, 조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실질적인 구매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받는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이제 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그 피셔라는 사람이 옛날에 영국의 경제학자 피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피셔의 방정식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피셔 효과라는 표현도 쓰고, 어쨌든 피셔가 도입한 개념이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이펙티브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다 이런 뜻으로 실효금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은행들이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무슨 예금을 들라 또는 지금도 아마 대출해주면서 적금 하나 가입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아마 양근 예금이라는 표현도 이제 신문에 가끔 나왔었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근 예금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는 뭐 구속성 예금이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한테 은행이 대출할 때 대출을 뭐 얼마를 해주고는 CD를 얼마 떠안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기업이 뭐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CD를 뭐 한 장을 매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을 1억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CD 매입한 1,000만 원은 그 CD 금리를 받겠죠. CD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4.95다, 4.95를 받지만은 대출 금리는 그보다 높은 뭐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6%를 부담하면서 받는 거는 4.95를 받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실효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용한 것이 이제 1억 마이너스 1,000만 원 하면 9천만 원이 실제로 가용한
쓸 수 있는 자금일 겁니다. 9천만 원분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곱하기 대출금리 하면 6% 하면은 뭐 한 600만 원 정도가 대출 이자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금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5% 정도로 CD 금리로 받으면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5% 정도 받으니까 50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600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은 그 550만 원인가요? 그 550만 원만큼 이자를 부담하는데 9천만 원 빌린 거에 대해서 550만 원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6%보다 아마 넘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효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금리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 지표금리라는 것은 이제 금리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뭐 은행 예금금리도 뭐 정기예금도 있고 뭐 MMDA도 있고 뭐 또 뭐 비은행 쪽으로 가면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MMF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이런 그 각종 금리가 많습니다. 채권으로 가도 뭐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도 있고 또는 국고채도 있고 그것도 뭐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뭐 이렇게 기간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금리를 가지고 지금 뭐 금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그게 항상 조금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금리,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표금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벤치마크가 된다는 건데요. 그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국고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0년짜리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금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장기 금리를 주로 쓰고 있느냐 하면은 단기 금리는 사실은 자주 이렇게 변합니다. 자주 변하고 물론 장기 금리도 잘 변하죠. 근데 단기 금리라는 거는 훨씬 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뭐 기업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장기 금리 중에서도 정부에서 그 발행하는 채권은 사실은 이게 뭐랄까 도산하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론 정부에서 발행한다고 반드시 뭐 그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그 채권을 우리가 위험이 없는 채권 그래서 무위험 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무위험 채권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만큼 그 스프레드 소위 말해서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그 기준금리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를 기준으로 하되 좀 장기물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물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경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 여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한 나라 경제의 기초적인 펀더멘탈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한다고 이렇게 봐서 장기 채권을 기준금리로 삼는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T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소위 말해 T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도 이제 그 10년짜리가 있고, 이제 그 30년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짧은 게 그것을 T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빌이라는 건 우리말로 보통 어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T라는 거는 이제 재무부를 뜻하는 용어로 트레저리입니다. 트레저리 빌이라는 것이 제일 짧은 거,
짧은 것을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를 T 노트라고 합니다. NOT 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장기 30년짜리 뭐 20년짜리를 우리가 T 본드라고 합니다. BOND라고 해서 그렇게 미국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했을 때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 경제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할까,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의 결국 저축과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과 투자가 주로 이제 이게 실물 저축과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고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짜리 금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실물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년짜리 국고채를 사는 것보다 더 높다면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돈이 실물 투자 쪽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것이 뭐 국고채 지금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한 7%, 8%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채권은 안 살 겁니다. 장기 채권 사느니 차라리 그걸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돈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게 실물 자본에 대한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결국 수요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도 변동이 되겠죠.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실물 자본 수익률이나 저축 투자 차익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금리는 사실 이런 기초적인 요인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괴리가 됩니다. 그 괴리가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금리라는 거는 실질 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이를 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막 굉장히 물가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금리를 아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로는 그러니까 인플레를 커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명목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금리, 장기 금리의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올린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기대가 형성된다든지 또는 뭐 정부에서 갑자기 뭐 돈이 많이 필요해서 국채 발행을 갑자기 많이 늘린다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한 928원 정도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우에 이제 뭐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한 평형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한 평형기금이라는 게 돈이 없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국한 평형기금이 올해 한 해 발행할 수 있는 뭐 채권 규모를 매년 이렇게 예산 정할 때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조 원 정도를 한도를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채권을 매월 지금 정부는 매월 그 국고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국고채를 매주마다 뭐 얼마씩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말에 가면은 뭐 다음 달에는 뭐 국고채를 뭐 한 5조라든지 6조 발행하겠다든지 이걸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그 환율 안정용
국고채를 뭐 대략 얼마 정도 발행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규모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그 환시채라고 그래가지고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라고 이런 용어로 이제 쓰이는 그 국고채인데 전에는 이제 외환평기금 채권이라 해서 따로 발행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고채로 통합해가지고 같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충 뭐 다음 달에 환시채를 얼마 발행할 거다 그러면 대략 시장에 외환시장에 얼마 정도 개입할 거라 이런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걸 이제 자기들은 이제 비밀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외환평기금이 시장에서 그 외환을 사가지고 뭐 우리가 환율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은 결국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뭐 환율이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그 외평기금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고채를 이제 긴급히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한다 해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장 개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평기금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그만큼 채권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그 국고채 시장 금리를 뛰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채권 수급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 시장 금리를 변동시키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금리라는 것이 해외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주가도 설명하기 쉽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쉽습니다. 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뭐 금리가 올랐다더라 또는 주가가 올랐다더라 아니면 뭐 주중 같은 경우는 전날 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나 금리가 바로 올라야 되는지 그 채널은 저희들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제로 뭐 채권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작동해서 그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올랐다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바로 그냥 그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대에 의해서 바로 반응을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또 금리가 또 조정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뭐 전날 뭐 나스닥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IT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IT 주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연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고 또 뭐 미국에서 무슨 또 IT 쪽에 늘어나면 우리나라 IT 쪽 수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수익이 늘어나고 그래서 뭐 IT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그 플로우로서 실제로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지도 잘 뭐 채널이 길어가지고 그것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 주체들은 바로 기대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로 그걸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 어떤 우리가 체감하는 거나 아니면 또 실제 그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나 환율이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냥 바로 반영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렇게 같이 가는 걸 우리가 동조화라고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동조한다, 이렇게 동조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하고 뭐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뭐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탈동조화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 흐름하고 그 한 나라 경제가 다른 그 흐름을 보일 때는 그런 동조화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금융시장, 특히 이제 금리라든지 주가, 환율은 해외 요인을 무시하고는 전혀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를 이해할 때는 하는 데는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그러면 사실은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뭐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이 있습니다만은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크게 할인치하고 이표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할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건 디스카운트니까 결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뭐 상업보험, 예전부터 상업보험 할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할인을 해서 이제 액면, 그러니까 채권 같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짜리 채권이 이제 액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금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5%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거는 10,000원에 5%를 빼니까 500원이 됩니다. 500원을 빼면은 9,5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서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이제 할인채입니다. 그렇다면은 10,000원짜리 채권을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인데 그 1년짜리 10,000원 채권을 지금 현 시점에서 9,500원에 산다는 겁니다. 9,500원에 사서 1년 후에 제가 그 액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10,000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할인율은 5%지만은 수익률 개념으로 보시면은 제가 9,500원에 사가지고 1년 후에 10,000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500분의 500이 수익이다,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10,000원에서 500원을 뺀 거지만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현 시점에서 투자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5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9,500원을 투자해서 500원의 수익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5%보다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했을 때는 실제 수익률은 그 디스카운트율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표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쿠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을 이제 실물로 이제 발행을 지금은 이제 채권을 실물로 발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예전에는 이제 보통 실물로 발행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면은 그 뒤에 무슨 그 쿠폰이 있죠. 그 이표라고 하는 쿠폰이 있어서 3개월마다 이제 그 쿠폰을 잘라가지고 그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쿠폰이라고, 그 이표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다 등록해서, 정권예탁원에 다 등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물을 교부받지 않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자가 통장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채권이 발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표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거는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으로 발행이 되고요. 액면 금액으로 발행되고 3개월마다 이제 이자가 지급되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이표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뭐 식은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 채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년마다 이자를 준다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마다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이자를 준다면은 매년 이자가 일정 금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10년 후에는 원금이 아마 상환될 겁니다. 그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년 후에 이자를 뭐 받는 부분은 금리만큼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되는 겁니다. 금리로 1 플러스 금리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받는 이자는 뭐 2년간의 이자니까 1 플러스 뭐 금리에다가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할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 밑에 나오는 이 산식인데 이거는 결국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라는 것과 금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결국 채권과 금리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가격 간에는 이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리, 수익률 그러면은 가격, 투자 금액분의 이자입니다. 수익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수익률하고 결국 투자 금액이 결국 채권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금리는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이제 조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신탁에 가서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것을 이제 든다고 했을 때 요즘 같은데 채권형 펀드가는 수익률이 아마 지금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뭐 꽤 많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가 상승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자산운용사는 들어온 돈으로 주로 이제 채권을 많이 사게 됩니다. 채권도, 물론 거기에 채권도 사고, 뭐, 일부는 뭐, 은행에다 예금도 하고, 콜로도 운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운용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을 많이 사놓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지금처럼 조금 오르는 상황에서는 채권의 가격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 채권형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채권형 펀드를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채권형 펀드를 드시면은 뭐 한 달 맡겨놨다가 그 다음에 찾으실 때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가지고 왜 원금을 까먹었느냐 하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 변동은 밑에 보시면은 장기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도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고채하고 뭐 1년짜리 은행채하고 똑같이 금리가 뭐 올랐을 때 그 가격 하락 정도는 10년짜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금리 기조로 2000년 이후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갔는데
그때 채권형 드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때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금리라는 것이 이제 쿠폰이죠. 쿠폰의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